조간 브리핑. 2015년 8월 2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우리 새누리당의 성공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여당이 정권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오찬이 박근혜 대통령 일정에 맞게 갑작스럽게 잡히고 새누리당 연찬회 일정은 이 때문에 어그러진 터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자기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축출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종섭 장관,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지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기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얼마 전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를 하다가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권의 성공이 국민 행복이 아니라 선거 승리에 있는 정권 그리고 여당.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산으로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We want the people that come here to say that was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텔레비전 기자 2명이 전 회사 동료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아침 9시 반쯤 버지니아주 모네타의 한 쇼핑센터에서 지역 방송사 취재기자 2명이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최근 메르스 충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나 유가 하락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이 기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마다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고가 가전제품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개당 500만 원 이하의 해외 명품이나 보석 등 사치품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해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경기 부양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같은 소비 활성화 조치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시기 및 방법을 위임하고 주 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이 넉 달여 만에 노사정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는데요. 앞서 지난 18일 실력 행사로 회의장을 원천 봉수했던 금속화학공공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막지 않고 회의장 앞에서 피켓팅 시위만 벌였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국민TV 회복을 바라는 조합원 모임 컴백홈 대리운전 빌라데미의 공동 제공입니다.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언론, 정치 권력과 결탁하지 않는 언론,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는 언론. 2013년 공정 언론을 향한 국민의 갈증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모두가 실패를 예언할 때 2만 7천여 조합원의 꿈이 국민TV로 모였습니다. 2015년 이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마포구청 대강당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대의원 임시총회. 대의원 여러분의 참여로 국민TV의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대리운전 상식 퀴즈!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안 가는 곳 없이 무조건 갈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체 왁싱님 정답은? 컴백홈 대리운전. 스마트폰으로 기사님 별점과 후기를 보고 부를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체 왁싱님 컴백홈 대리운전. 정답입니다. 이제 모두 아시겠죠? 대리운전 생각날 땐 기억하세요. 컴백홈 대리운전. 제주도 귤밭 한가운데 별장을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빌라 데미에. 방문 열면 보이는 한라산, 7분 거리의 협재 해수욕장, 마당 앞 바비큐 파티까지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제주 한경면 저지 11길에 위치한 빌라 데미에. 가장 제주다운 제주의 집 빌라 데미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빌라 데미에 또는 010-7536-6465 010-7536-6465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서울 지역 첫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서 남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서류, 면접 성적을 바꿔치기 하는 입학 비리가 자행됐다. 이런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일면 머릿 기사로 다뤘는데요. 전경원 하나고등학교 교사는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 남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학교에 도움이 된다면서 2010년 개교 이래 서류평가와 면접 점수를 합산한 엑셀 파일을 조작해서 여학생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학생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0년과 2014년 입학 전형위원을 맡았던 전경원 교사는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서 학교 측으로부터 남학생 수를 조정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2010년 3월에 개교한 하나고등학교는 내년 남녀 모집 정원 공지 없이 서울 전역에서 일반 전형 120명, 임직원 자녀 전형 40명,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40명 해서 2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해 왔습니다. 일반 전형 120명을 뽑을 때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합산한 결과를 내면은 100에서 120등 사이의 여학생 지원자들을 다 떨어뜨리고 그 아래 남학생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120등 위로 올린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고등학교 교감은 하나고는 기숙사에서 지내기 때문에 남녀 숫자 조율이 필요하다라면서 2013년 7월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서 기숙사 수용 문제를 감사위원이 수긍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도 학사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고의 문제는 이거 하나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인사 아들이 학교 폭력 사건을 일으켰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고 이 학생을 전학시켰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학교 측이 공식 조사,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건을 열었다는 겁니다. 전경원 교사는 2011년에 열린 교직원 회의에서 교사 2명이 학생들의 진술 피해서가 있는데 왜 학폭위를 열지 않았느냐라고 이의 제기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1년여간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이 4명에서 5명이었다고 합니다. 한 피해 학생이 진술서를 쓴 게 있는데요. 가해 학생이 작년 3, 4월부터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복싱, 헬스를 배운 다음에는 연습을 한다면서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면서 휴대전화를 거의 매일 마음대로 빼앗아가 게임 같은 오락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른 학생도 이 가해자가 자신을 불러서는 어떨 때는 자신 보고 아무개를 때려라 해서 때리지 않으면 나를 때렸다, 이렇게 진술서에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고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가해 학생을 처벌하기는커녕 학폭위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국립대 총장 자리를 빈자리로 두도록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장하는 이런 교육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12면을 보니까 말이죠. 공주대 17개월, 경북대 12개월, 한국방송통신대 11개월 등에 이어서 1년 안팎으로 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는
진주 교대 상황도 짚었습니다. 교육부는 총장을 직선제로 뽑다 보니 교내 금품수수와 파벌 싸움 같은 문제가 많이 생기고 대학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면서 지난 2012년부터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유도했지요. 하지만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으로 하다 보니 정부 입김이 세지면서 또 다른 불만이 터져나왔고 얼마 전에는 부산대 교수가 투신하는 참극으로 이어졌죠. 국립대 총장 선임은 통상 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려서 1, 2순위 총장 후보자를 낸 다음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부는 정보기관을 통해서 신원조회를 한 다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총장 후보로 적절한지 이걸 가진 다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제거하는 그런 절차로 이어지는데요. 교육부가 진주교대 총장 선임과 관련해서 문제로 삼은 것은 교내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할 졸업생 대표가 빠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주교대 측은 그래서 총동창회에 졸업생 대표를 뽑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정해진 시한 안에 회신을 주지 않아서 총장 후보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졸업생 대표 없는 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법률 자문을 통해 적법했다라는 답을 들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총장 선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교육부는 총장 후보자 재투표를 하라는 공문을 재차 진주교대에 보냈는데요. 대학 측은 재투표로 할지 교육부와 소송전으로 갈지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총장이 없는 국립대학이 계속 나오면서 이 같은 사태는 빨리 막아야 한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교육계 인사는 차관급으로 예우받는 국립대 총장 후보를 교육부가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줘야 학교 측이 재추천할 때에도 그 같은 사람을 다시 추천하지 않는 명확한 잣대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교육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권 성향에 맞는 총장을 추천할 때야 오케이 사인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 인사위원회가 국립대 총장 후보를 심의할 때마다 청와대 입김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다른 고위 공무원 인사와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나서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총장 직선제 이런 거 왜 하나 싶네요. 이런 발언을 듣다 보면 말이죠. 예, 부산대 교수가 투신을 해서 국립대 총장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로 낙하산 내려오는 이런 관행에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 제기를 하기까지 조선일보는 과연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늦게나마라도 이와 관련한 기사를 실은 점은 그런 대로 평가할 만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 자녀의 특혜 취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변호사들이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딸의 취업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한겨레 구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 사시사랑을 보면은 이주영 의원 딸이 외부 공고 없이 단독 채용 절차로 뽑혔다. 인턴 모집 공고 없이 낙하산으로 왔다라면서 이주영 의원 딸의 네이버 사내 변호사 취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방 로스쿨을 졸업한 이주영 의원 딸은 지난해 5월 네이버에 인턴으로 뽑힌 다음 그해 11월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요. 당시 네이버는 정식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는 이 변호사가 이주영 의원 딸이라는 사실을 채용 단계에서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로스쿨 교수가 먼저 인재라고 추천했고 우리도 당시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했다면서 공개 채용 방식도 쓰지만 필요할 때 수시 채용으로 뽑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로운 대목이 또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주영 의원 딸을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 콘텐츠 공동 활용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주영 의원이었지요. 자, 이를 통해서 네이버는 해안선 자전거 코스 여행 정보와 전국 무인도 지리 정보 등 해양수산부 자료를 갖다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주영 의원은 딸이 인턴으로 채용된 지난 5월이면 세월호 사고로 진도에 있을 텐데 딸 채용에 전혀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앞서 같은 인터넷 카페에서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이 2013년 정부 법무공단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김태환 변호사 등 법조인 572명이 집단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모두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했던 찍어내기 파동, 그 최대 피해자가 바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아닙니까? 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청와대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이죠. 대통령과 가장 멀리 앉았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앉은 헤드 테이블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데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너무 멀어서 박 대통령을 잘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좌석 배치를 조정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는 하는데 말이죠.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는 지난 2월 대통령 당 지도부 회동 이후 6개월 만에 청와대 방문이었지만은 박 대통령과 1대1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선거관리 주무부처 수장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국회 연찬회에서 만찬 건배사로 총선 필승 이것을 외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정종섭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정치 쟁점으로 더 비화할 가능성 때문에 직접적인 반응은 마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잔치집 분위기에서 덕담하겠다고 한마디 한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를 하던 중에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는 말이 논란거리입니다.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정치적 목적과 연계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부총리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관위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벌써부터 예측되는 거, 저만의 생각일까요? 예, 뉴스의 재구성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틀간 충남 천안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첫날 만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서 총선 승리를 외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정종섭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군복무특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소득신고 누락 및 탈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이 드러나 비리종합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안고 장관직을 시작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더니 야당은 선관위에 고발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새누리당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총선 승리 이렇게 표현하셔서 특별한 의미 차원이 안 봐도 되겠습니다. 어디 무슨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새누리당이라고 하지도 않고 총선 필승이라고 했던 건배사에 새누리당이라는 주어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새누리당. 이에 대한 정의당 논평도 곁들이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 자리가 설마 새누리당이 아니라 야당의 총선 승리를 염원하는 자리였겠습니까? 수준 이하의 해명을 내놓는 새누리당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시절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로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의 주역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 그것만 망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전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바로 이 동영상으로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당시 새누리당 나경원 대변인 신당과 이회창 후보 측은 더 이상 이명박 후보의 말뜻을 왜곡하고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BBK가 설립하였다라는 표현만 있을 뿐인데 내가 설립하였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역시 그 뜻을 왜곡하는 허위 광고입니다. 이런 나경원 대변인이 2011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자 당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어제 보니까 장애인 복지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많이 하셨던데 모든 문장 앞에 제가 또는 나경원이라는 주어가 있어야 합니다. 주어가 들어있지 않은 공약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는 나경원 후보의 모든 정견, 공약 이런 걸 보실 때 그 문장에 매번 문장이 시작될 때마다 나경원이 제가라는 주어가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인하지 않고 믿고 표 찍었다가 나중에 헛공약이 되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팟캐스트의 김엄마, 김용민이 만든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김용민 브리핑, 관훈 나이트클럽, 나는 꼽살이다, 정영진 체육의 불금쇼, 쇼 개블리. 그의 프로그램은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김용민 팟캐스트 광고 요청 홈페이지는 yongminc.kr, 용민c.kr. 전자우편은 김용민 PD @gmail.com입니다. 광고비의 가치를 아는 팟캐스트, 김용민 팟캐스트에 광고하세요. 용민c.kr.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세계일보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찰 간부가 38구경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실탄이 발사돼 의경 한 명이 숨지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지요. 자, 그런데 적지 않은 경찰이 실탄을 임의로 빼돌려서 보관하고 있는 등 경찰의 실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격훈련장 등에서 기념, 과시용으로 이렇게 유출된 실탄들인데 이에 자칫하면은 인명살상용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실탄관리 실태조사 그리고 부실관리 책임자 문책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현직 경찰관은 나뿐 아니라 많은 경찰이 실탄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 실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인 38구경 권총 실탄 28발과 군용으로도 쓰이는 K2 소총 실탄 5발, 탄피 12개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난해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치러진 사격 연습 때 이들 실탄을 챙겼다는 이 경찰관은 보통 사격장에 통제관이 있지만 사격 후 탄피 확인을 잘 하지 않는다. 사격한 탄피를 일일이 세지 않고 자루에 그냥 담아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탄을 빼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당시 함께 사격 연습을 나갔던 팀원들이 기념품으로 실탄을 챙기는 것을 보고 나도 가져왔지만 후회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탄 외부 유출 또 소지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찰들이 대수롭지 않게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찰의 주무부처가 바로 행정자치부 아닙니까? 우리 정종섭 장관 여당 총선 승리가 아니라 실탄 관리에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일보 10면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검찰 내 성추행 문제가 무리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옷을 벗은 검사들이 편법으로 변호사 개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재직했던 한 부장검사가 최근 광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는데 이 부장검사는 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다음 후배 검사들과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갔다가 그 자리에 있던 여검사를 음식에 빗댄 성희롱 발언을 한 이유로 감찰을 받게 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물의를 일으킨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어려워 보이니까 지방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 부장검사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남부지검에서 사직서를 낸 전 검사도 최근 서울의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사람 역시 당시 동료를 성추행했다거나 부장검사와 불화가 있다는 등의 추측이 난무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2011년 자신이 조사했던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전모 전 검사도 최근 변호사로 다시 법조계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렇게 징역 2년형까지 선고받은 사람 그 이름 갖고 변호사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느냐. 법원에다가 개명 신청을 해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변호사회 가입 신청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 중에 부적절한 행보를 한 의혹으로 법의 심판대에 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경남지사입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이 핵심 참고인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회유에 나선 시점은 특별수사팀이 발족한 지난 4월 13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물가물하실 텐데 윤승모 씨가 누구냐? 성완종 씨에게 돈을 받아서 홍준표 지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요. 윤승모 씨는 또 이 성완종 씨와 친인척 사이인 것으로 또 알려져 있죠.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은 홍준표 지사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방의 한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엄모 씨와 김혜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각각 지난 4월 13일과 4월 14일 윤승모 전 부사장을 만나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유가 뭐겠습니까? 줬다고 하지 말어. 뭐 이런 식의 그 회유를 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말이죠. 검찰은 회유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홍준표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녹음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검찰은 수사기관 관계자가 홍준표 지사 쪽에 수사 대응 방식을 조언한 정황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관계자의 조언에 따라서 진술 회유 등 수사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이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데 그 예리한 칼날을 왜 김기춘, 이병기 이런 정권 핵심 인사들 그들에게는 들이대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폭로했네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에서 2014년 통신비밀자료 제출 현황이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모두 8,224만 5,445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7만 5천여 건, 국민 1인당 평균 1.6회꼴로 이렇게 감청, 통화 내역 확인, 신상정보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통신비밀 자료는 뭐 더 이상 비밀이 아니네요. 예. 자, 근데 진짜 심각한 것은 통신자료 요청입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가입과 해지 일자, 전화번호 같은 가입자 정보를 일컫는데요. 통신자료 제공은 영장 없이도 이동통신사의 협조로 가능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자료를 열람한 다음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요. 당사자는 정보를 조회당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통신자료 요청 건수가 3,042만 1,703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은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당신 거 보았다 이렇게 통지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이면을 보니까 잡초, 악취, 훼손, 4대강 수변공원의 현실을 짚은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114억 원을 들여서 금강 상류지역, 그러니까 청주, 옥천, 영동과 한강 상류지역, 충주, 제천, 단양 등 6개 시군의 수변공원을 조성했는데, 수변공원에는 총 56.47km의 자전거 도로가 생겼고 989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둔치도 만들어졌는데요. 둔치에는 잔디광장과 산책로, 체육시설이 자리 잡았습니다. 관리비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요. 국토관리청은 각 지자체의 수변공원 관리를 위탁하고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10억 2,700만 원의 관리비를 받았고 충주시는 6억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천은 1억 6,400만 원, 옥천은 1억 2,100만 원, 영동은 1억 7,500만 원, 단양은 1억 5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와 일부 도심을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인 셈입니다. 2천억 돈잔치의 끝,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걸 대체 왜 만들었나? 이런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의문에 답할 사람이 있죠. 바로 MB 아니겠습니까? 예. 경향신문 12면 가보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서가 환경부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검토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서가 검토 기준을 준수했는지 문의를 해봤는데 준수를 안 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입법조사처는 5개 보호지역, 그러니까 자연보전지구, 생물권 보전지역, 핵심지역 등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만 사업계획서가 이러한 기여 수준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효성 있는 정상 통제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고 사냥 같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대상의 동물이 노선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계획이 환경부가 정한 환경성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만큼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해야 한다. 심상정 의원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내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케이블카 건설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 곳곳에 낮까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비의 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깥 활동하는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높겠지만 대부분 30도를 밑돌아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까지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다만 남부지방은 일요일에, 제주도와 남해안은 다음 주 화요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한국일보 황상진 논설위원의 칼럼 임금 피크제의 함정 일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임금 피크제가 노동개혁의 화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실상을 짚은 내용입니다. 임금 피크제가 시행되기만 하면 갑자기 전 기업이 정년 60세 룰을 준수하고 없던 고용 확대 재원이 불쑥 생겨날 수 있을까요? 18만 개, 31만 개 일자리 창출은 전체 근로자의 60세 근무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수치의 상당 부분은 허구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청년 고용 확대는 가능한 것 아닌가요? 여기에 근로자 해고가 더 쉬워지면 근로자들은 정년 전에 퇴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임금이 깎이는 이중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이러니까 정부와 기업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 피크제까지 도입해서 절감한 비용을 기업이 고스란히 신규 채용 확대에 쓴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그 태생적 속성상 선한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존재와 영속을 위해서 부단히 수익을 내야 합니다. 비용 절감은 매출 확대와 함께 기업 이익 창출의 양대축입니다. 기업들은 2차, 3차 하청에다가 파견 근로 등의 행태로 꾸준히 임금 비용을 줄여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임금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임금 피크제의 대가로 확보한 재원을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리는데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저 기업의 선의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임시 방편입니다. 청년 고용 문제는 단순 대증요법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한 일방의 양보와 희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노사정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노동계의 양보와 희생이 요구되듯 기업도 청년 고용 확대를 보장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